치간 칫솔이 필요한 이유와 올바른 사용법이 좀 궁금합니다. 치아와 치아가 서로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는 면하고 그 밑에 면에는 실제적으로 칫솔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모형을 보고 잠깐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아까 수드라는 방법으로 칫솔을 넣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해서 칫솔을 이렇게 넣으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칫솔들이 쏙 들어간 게 보여요. 자, 안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집어넣으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이와 이가 닿은 만나는 면 바로 밑에 쪽엔 어떤 방법을 써도 칫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를 뭘로 닦을 거냐? 알고 계신 도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이죠. 치실. 다른 하나는 치간 칫솔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청소를 하라고 저한테 실을 한 가닥 주는 거하고 빗자루를 하나를 주는 거하고, 이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빗자루가 훨씬 더 낫겠죠. 또 다른 거는 치아면이 만약에 이렇게 아주 매끈하다면 힘들지만 실 가지고 열심히 문질러서 닦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치아면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홈이 있다면 아무리 실을 써도 이 홈엔 안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이 훨씬 더 효용성이 좋은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그 치아끼리 닿아 있는 면적을 다 더해보면 실제적으로 자기 손바닥 면적만큼이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칫솔질을 하고 치아 사이를 닦지 않았으면 이 손바닥 면적만큼의 세균이 입안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칫솔질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게 치아 사이에 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빼내거나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게 아니고 치아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의 조직화된 구조를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우리 치아 표면에는 세균들이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들 엉겨 붙어서 사회구조를 만들고 있답니다. 어깨동무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런데 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세균들을 칫솔이나 치간 칫솔이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한 마리도 제거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흔들어 놓고 나면 얘네들이 다시 낱낱이 세균이 된답니다. 이 어깨동무하고 있지 않은 세균들은 병원성 물질을 만들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낱낱이 있는 오합지졸들은 실제적으로는 병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칫솔질이나 치간 칫솔의 사용은 세균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세균의 조직화된 구조를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얼마에 한 번씩이 효과적이냐? 최소한 하루에 2번, 12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세균막을 흔들어 놓고 나온다. 이런 컨셉이 사실은 칫솔질과 치간 칫솔 사용의 올바른 의미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치간 칫솔을 제대로 쓰면은 치석도 제거가 되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치석은 너무 오래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의 부산물 같은 것들이 굳어서 돌이 된 겁니다. 그 치석은 집에서 떼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칫솔로도 안 떨어지고요, 치간 칫솔로도 안 떨어지고요. 그래서 치과에서 반드시 치석을 떼야 되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치석 제거술, 스케일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청소를 하면 치석이 생기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생긴 치석은 치과에 가서 깨끗하게 제거받는 치료를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치석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노력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치간 칫솔 하면 이빨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걱정이세요. 자, 이 사이가 벌어지는 거는 잇몸이 내려가서 삼각형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죠. 잇몸은 왜 내려갔죠? 염증 때문에요. 염증 때문에 뼈가 녹은 겁니다. 염증은 왜 생겼죠? 그 자리에 세균이 붙어 있어서, 안 닦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닦아서 잇몸이 내려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작은 치간 칫솔을 가지고 이쑤시개 쓰듯이 이렇게 쑤시고 이렇게 쑤시고 막 이렇게 쑤시다 보면 외상이라는 거에 의해서 다쳐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법의 치간 칫솔 사용은 구멍에 딱 맞는 사이즈를 쓰는 거예요. 그 딱 맞는 사이즈를 쓰면 한 번만 넣었다 뺍니다.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오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에 의해서 잇몸이 내려갈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완벽하게 치아 사이가 닦이니까 잇몸이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치간 칫솔을 써서 피가 나면 이게 그만해야 되는 신문가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하면 잇몸이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빨개지고요. 그리고는 칫솔질하거나 아주 심한 경우는 뭘 먹을 때 피가 납니다. 이게 다 염증이에요. 치간 칫솔이 들어갔다 나올 때 피가 나는 건 염증입니다. 결국은 그 자리가
안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치간 칫솔을 넣었다 뺐을 때 피가 나면 염증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닦아야 되죠. 하지만 막 쑤시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피가 났어요. 그리고 칫솔질을 다음날 열심히 하고 또 다음날 저녁에 치간 칫솔을 넣었다 뺐어요. 이렇게 해서 3일, 5일, 일주일이 되면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피 나는 게 없어집니다. 염증이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난다고 놀라지 마시고 매일 치간 칫솔을 하루에 한 번은 꼭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 써서 잇몸을 찔러서 피 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제 사이즈로 제 방향으로 나왔는데도 피가 나면 그 자리는 염증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를 더 열심히 닦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쓰면 되는 건가요? 올바른 크기, 적절한 크기의 치간 칫솔 쓰시면 하루에 한 번만 넣었다 빼는 한 번의 동작이면 충분하다 그럽니다. 방금 계속 올바른 크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칫솔을 어떻게 치간 칫솔을 골라야 하는지 보여주시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치간 칫솔을 선택할 때는요, 우리가 목적을 좀 알아야 되는데 치아면에 밀착해서 세균막을 깨끗하게 닦아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 철사는 되도록이면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철사가 가느다란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번엔요, 털이 가늘고 길면 좋습니다. 이 가늘고 긴 털들이 치아 사이 공간에 들어가서 꽉 차면 쫙 닦으면서 밀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털이 짧은 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치간 칫솔이 아니고 그건 털 달린 이쑤시개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음식물만 밀어낼 뿐이지 세균막을 닦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치간 칫솔이 사이즈가 국제 표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정하냐면 요 구멍에 치간 칫솔을 넣었을 때 뻑뻑한 느낌이 나게 마찰력이 느껴진다. 그럼 넌 1번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구멍에 들어갔을 때 꽉 차는 느낌이 나야 이게 맞는 사이즈입니다. 제가 지금 작은 정도의 사이즈와 아주 큰 사이즈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가느다랗고 하나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보통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같은 전문가가 사이즈를 정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사이즈별로 좀 늘어놓고요. 이거 한번 넣어봐요. 이거 너무 헐겁다? 그럼 다음 사이즈를 꺼내서 또 넣어보고 또 다음 사이즈를 꺼내서 넣어봐서 이 정도면 뻑뻑해 라는 느낌이 드는 치간 칫솔을 고르시면 됩니다. 보통 앞니, 어금니, 윗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치아들 사이 공간들이 사실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한 사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크기를 가지고 모든 치아를 다 닦으실 수는 없어요. 보통 최소한 2개 내지 3개는 내가 사이즈별로 놓고 쓰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좋은 건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같은 전문가들의 처방 같은 걸 받으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 이걸 넣어도 되나? 이게 너무 뻑뻑한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드는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입니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확 훌렁훌렁, 그죠? 이렇게 되는 건 밥풀을 밀어내는 털 달린 이쑤시개와 같은 거지 사실 치간 칫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요거는 또 어느 주기로 교체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치간 칫솔을 하루에 한 번 쓰시는 거니까 내가 쓰고 깨끗하게 물에 헹궈가지고 잘 말렸다가 다음날 또 쓰시면 돼요. 그런데 치간 칫솔을 요렇게 들어보니까 털이 숭숭 빠졌다. 치간 칫솔은 털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철사에 이렇게 묶어놓은 거니까요. 예, 털이 숭숭 빠졌거나 혹은 철사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휘었어요. 휘어서 우둘두둘하거나 이럴 땐 바꾸셔야 돼요. 근데 올바른 방법으로 잘 써서 이게 휘는 거 없이 쓰신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주 짧으면 일주일에서 열흘, 오래 쓰면 한 2주? 뭐 이런 정도는 쓰시는 것 같아요. 치간 칫솔도 그 올바른 사용법 모양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 구멍들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큰 구멍들이 보이는데 이분이 이제 잇몸이 좀 내려간 분이죠. 자, 여기다 제가 치간 칫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치간 칫솔 집어넣을 때는 넣고 막 이렇게 쑤시시는 게 아니고 올려만 놓습니다. 이 사이에다가. 그리고 동글동글 하다 보면 치간 칫솔이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찾아요. 들어간 것 같다. 그럼 이 방향대로 그대로 밀어넣었다가 그대로 빼실 건데 지금 정도면 치간 칫솔이 매우 헐거운 겁니다. 자, 요거보다 한 사이즈 큰 걸로 보겠습니다. 이게 좀 크죠? 자, 놓고 똑같이 동글동글해서 넣어봐요. 여기 들어갔어요. 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밀었다가 그대로 뺍니다. 여긴 조금 마찰력이 느껴지지만 누가 꽉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다음 사이즈는 이만한 사이즈입니다. 자,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구멍을 찾아요.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밀면 뻑뻑하게 들어가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꽉 차는 느낌이 있게 치간 칫솔이 들락날락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세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아에 넣어봤을 때 뻑뻑한 느낌이 들어. 대신 내가 힘으로 찾아서 억지로 쑤셔 넣는 게 아니고 치아 사이에 있는 공간, 길을 찾아서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밀어 넣으셔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워터픽이라고 물을 이제 수압을 세게 해서 하는 그거나 또는 그거를 이거 치간칫솔 대용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안 됩니다. 예,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예는 이런 거예요. 세차장에 가셔서 차가 매우 더러운데 처음으로 우리가 물총을 주지 않습니까? 고압 세차건을. 물을 막 뿌려요. 그럼 지저분한 게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차에 가서 이렇게 문질러 보면 떼국물이 쭉 흐릅니다. 결국은 솔질하지 않으면 물로 아무리 뿌려도 겉에 부분에 있는 덩어리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물 나오는 세정기요. 물세정기라고 하는 것은 치아사에 낀 음식물 찌꺼기만 빠질 뿐이고요. 치아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은 전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청소실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칫솔이 닿게, 치간칫솔이 닿게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치아나 잇몸은 좀 마모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한번 망가지면 좀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칫솔질을 잘하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내려간 잇몸뼈가 다시 올라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칫솔질을 바꾸면 오늘 내려가던 그 잇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진 않겠지만 현재 잇몸 질환의 진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뿌리 끝에 3분의 1이라도 그 뼈가 건강하면 자신의 치아를 지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이 남는 동안, 3분의 2가 없어지는 동안 내가 과연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럼 오늘부터 방법을 바꾸시면 남아있는 내 잇몸뼈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양치질이 모든 치아 질환의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올바른 양치 방법이 이빨을 닦는 게 아니라고요?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거다. 이거는 아마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이게 되게 잘못된 말입니다. 사실 칫솔질은 치아를 닦는 게 아니고 치아와 잇몸을 닦는 거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는 거다라고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가 잇몸과 딱 붙은 게 아니고요. 약간 떠 있답니다. 그래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약간의 홈이 있는데 그 홈 안쪽을 닦는 게 칫솔질입니다. 매우 약한 연조직, 살을 닦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살살 닦으셔야겠죠. 양치를 너무 오래 하면 안 좋다고 저희가 알고 있기도 한데 그게 옳은 건지 또 양치질 시간은 얼마나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설거지 시간은 오늘 그 그릇에다 뭐 먹었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뭐 깨끗한 거 먹었으면 금방, 뭐 기름기 많은 거 먹었으면 좀 오래. 칫솔질도 사실 매일매일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칫솔질하면서 위에 오른쪽 맨 뒤에 어금니가 이제 닦인 것 같아. 그럼 다음 이를 닦아볼까? 이거 다 닦은 것 같아. 다음 이를 닦아볼까? 이렇게 칫솔질을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입안에 거품이 막 나면 다 닦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설거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으시기보다는 하나씩 꼼꼼하게 닦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대략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걸립니다. 올바른 그 칫솔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칫솔질을 하자라고 하면 모든 일을 할 때 첫 번째는 도구를 어떻게 잡느냐는 겁니다. 칫솔질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칫솔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선 막 문지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정교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막을 닦는다고 하면 정말로 정교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할 때는 무조건 도구를 연필 잡듯이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에서도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도구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움켜 잡는 방법. 거의 쓰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는 방법. 이걸 제일 많이 쓴다. 근데 연필 잡듯이 잡고 정교한 일을 할 때 조금 힘을 주면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가는 거죠. 요건 그냥 잡는 거, 요렇게 하면 힘을 주는 거.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칫솔질은 힘을 주지 않고 연필 잡듯이 잡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오늘 저녁부터 바꾸셔야 될 첫 번째는 칫솔을 연필 잡듯이 잡아보자. 이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를 닦을 때 그동안에 어떻게 닦았냐. 치약을 좀 짜셨죠. 그 다음번에는 막 문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청소라도 하려고 들면 청소하는 면을 봐야지 닦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칫솔질을 하실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칫솔이 닿는 치아를 보셔야 돼요. 여기 내가 닦고 있다.
10번 닦았네? 20번 닦았네? 이제 다음 치아로 가보자. 자, 이 얘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이를 하나씩 보면서 닦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요. 자, 여기에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요렇게 문지르시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문지르는 게 효율적일까요? 이 나머지 원은 의미 없는 원이죠. 여기서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칫솔은 정말 조금씩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원을 그리듯이 조금씩만 움직이자. 자, 맨 마지막에가 제일 중요한데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게 아니고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를 깨끗하게 닦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잇몸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칫솔을 이에다 이렇게 대시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잇몸을 향해서 살짝 기울입니다. 그래서 잇몸을 닦는다라는 거죠. 자, 모형상에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예. 제가 큰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예. 자, 우선 첫 번째는 칫솔을 어떻게 잡죠? 연필 잡듯이.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입을 크게 벌리시고. 그렇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물고 문지르시면 잘 닦을 수가 없어요. 입을 크게 벌리시고 치아를 하나 닦는다고 보십시다. 이 치아를. 그러면 이렇게 바로 대지 마시고 어디를 닦는다고요? 잇몸을 닦는다고 했으니까 잇몸을 향해서 살짝 기울입니다. 그리고 힘주지 마시고 그대로 갖다 대실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작은 원으로 이를 한 개씩 닦습니다.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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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몇 번이나 닦으실 거냐면 그래도 최소한 20번 가까이 닦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를 하나씩 닦는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칫솔을 띱니다. 다음 차에 똑같이 대시고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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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씩 닦으실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칫솔질의 원칙을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약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입니다. S는 소프트의 약자입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닦으시려면 칫솔을 연필 잡듯이 잡고 손에 힘주지 말고 부드럽게 닦아보자. 두 번째는 O입니다. O는 입을 크게 벌리고 닦는 치아를 보자는 겁니다. 청소를 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도 O입니다. 세 번째 O는 이를 한 개씩 닦으시라는 거예요. 두세 개를 한꺼번에 문지르지 마시고 하나씩. 근데 맨 마지막은 D입니다. D는 깊다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해요? 지금보다는 잇몸 쪽으로 칫솔을 깊이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잇몸 쪽으로 칫솔을 살짝 돌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칫솔질 방법의 이름을 SOOD, 수드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오늘 참 말 많은 치과의사가 나와서 열심히 떠들었다. 근데 뭐라 그랬나? 첫 번째는 부드럽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부드러운 칫솔을 하나 찾았어요. 연필 잡지 잡고. 그 다음에는 뭘 하시겠어요? 하나씩 보라 그랬는데 그러면 거울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리고선 이게 한 개씩 닦으라고 그랬지. 그런데 잇몸 쪽으로 깊이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칫솔을 이렇게 돌려야 되나 보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라고 약자를 SOD라고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닦아보시면 처음에는 팔이 아픕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 동안 이를 닦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뭐가 많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치를 하고 되도록 물로 헹구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가 칫솔질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충치를 예방한다. 다른 하나는 잇몸 질환을 예방한다. 그런데 치약이라는 걸 쓴단 말이죠. 이 치약은 충치 예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치약 안에 있는 불소라는 성분이 약해진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불소는 치아에 오랜 시간 접촉할수록 효과가 좋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닦는 동안 칫솔질 시간이 길면 좋겠죠. 그 다음번에는요. 뱉어내고 물로 헹구지 않거나 음식물이 접촉하지 않는 시간이 좀 길면 치아에 닿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치약 안에 있는 불소에 치아를 복구하는 효능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치약의 경우 거품이 많이 나지 않아서 적정량을 하면 안 헹궈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사실 이제 치약은 왜 쓰냐? 뭘 쓰려고 그러면 목적성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치약은 안에 들어있는 불소가 가장 중요한 활성 성분입니다. 그 불소에 의해서 약해진 치아가 다시 단단해집니다. 그 외에는 사실 뾰족하게 필요한 성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닦을 때 거품이 나야 이게 닦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논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실제로 거품이 나는 것과 세정력과는 큰 연관관계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품 내는 성분을 넣을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상업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자꾸 그 성분을 넣고 있는 거죠. 특히 그 거품내는 성분 중에 이름은 좀 어렵지만 SLS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성분인데 이게 거품내는 성분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 입안에 닿으면 점막을 자극하는 성분이라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고 계신 대로 최소한 10번 이상 충분히 헹구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그런 성분을 헹궈내라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만약에 좋은 성분의 치약을 쓰신다면 그렇게까지 헹궈내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덜 헹궈내시면 불소의 효과가 훨씬 더 증폭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잇몸을 닦기에 적합한 칫솔은 어떤 유형이 될까요? 도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있는 칫솔을 한번 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 꼼꼼하게 닦으려면 칫솔의 머리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하는 건 자기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 봤을 때 자기 손가락의 한 마디 그거보다 더 큰 건 안 좋겠다. 그래서 머리가 좀 작은 걸 골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번에 핸들은요. 칫솔 대죠. 대는 연필 잡듯이 잡아야 되니까 뭐처럼 생기면 되죠? 연필처럼요. 그래서 칫솔대를 봤을 때 이건 육각형이네? 이건 팔각형이네. 이렇게 육각형이나 팔각형의 단면을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하게 생긴 칫솔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칫솔의 머리 크기와 대 모양은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번에 제일 중요한 데는 보통 우리가 칫솔모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칫솔모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땅바닥을 쓰는 빗자루라고 생각하시면 빗자루 털이 땅바닥에 닿아야 쓸립니다. 그래서 끝을 뾰족하게 뽑아놓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미세모라는 칫솔은 거의 안 쓸려요. 전혀 안 닦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쓰고 있냐면 이쑤시개 같이 생긴 게 많으니까 고춧가루 같은 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사에겐 고춧가루나 김이나 깨나 이런 거 빼는 거는 이쑤시개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칫솔이 아닙니다. 칫솔은 치아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을 닦는 거기 때문에 치아면에 밀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칫솔모의 끝부분이 뾰족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된다. 또 다른 거는요. 빗자루에 꽂혀있는 털이 많아야지 바닥에 쓸리겠죠. 그래서 칫솔모가 많은 걸 고르면 좋겠다. 그건 어떻게 보시냐면 칫솔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심어있는 칫솔모 사이사이로 플라스틱이 보이면 안 돼요. 칫솔모가 꽉 차 있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칫솔모 하나하나가 정말 가느다래서 잇몸에 닿았을 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칫솔모가 가느다란 게 많이 꽂혀 있는데 끝부분이 뾰족하지 않은 거. 요걸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칫솔을 얼마 주기로 교체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칫솔의 교체 주기는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빗자루의 교체 주기가 비슷합니다. 털이 벌어지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칫솔은 끝부분에 날이요. 예를 들면 요렇게 생겼으면 여기 부분으로 닦는 거죠. 이렇게 쭉 붙어 있으면 얘가 요만큼 벌어지면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질 때까지 쓰시는 게 아닙니다. 끝이 조금 벌어지면 바꾸시는 건데 만약에 어떤 칫솔을 쓰시든 간에 3개월 이내에 그 정도가 벌어진다고 하면 힘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칫솔은 부드러운 걸 쓰라고 그랬더니 일주일만 지나도 털이 다 벌어졌어. 이거 못 쓰겠어.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만약에 칫솔 털이 안 벌어졌으면 그 힘을 누가 받았을까요? 치아나 잇몸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힘줘서 막 문지르는 경우는 칫솔이 망가지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저희 치과에서 칫솔을 정말 깨끗하게 하셔서 6개월이 되도록 스케일링할 치석이 하나도 안 생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원장님, 제가 이 칫솔 쓴 지 6개월 됐는데 칫솔 털이 그대로인데 그냥 써도 돼요? 이런 분들이 입안이 제일 깨끗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힘주지 않고 부드럽게 쓰면 6개월 동안 칫솔모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쓰시면 돼요. 그런데 힘줘서 문지르시면 금방금방 벌어집니다. 교체 주기는 가급적이면 3개월 이내에는 털이 벌어지지 않았으나 위생상의 목적으로 바꾸신다. 이걸 목표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전동 칫솔이 좋냐, 그냥 일반 칫솔이 좋냐,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올바른 방법으로 쓰면 전동 칫솔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방법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전동 칫솔 쓰시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돌아가는 도구나 막 움직이는 도구를 입안에 넣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 빠르게 움직이는 전동의 흠에 의해서 잇몸이나 이가 다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칫솔질 방법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연필 잡듯이 잡고 절대로 힘주지 말고 이에다 갖다 대고 아주 작은 동그라미로 동글동글 움직일 건데 잇몸을 향한다고 그랬죠. 자, 이 전체 과정에서
동글동글하게 움직이는 것만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힘주지 말고 이에 갖다 대고만 있고 한 개씩 닦을 건데 잇몸을 향해야 된다. 이 원칙은 똑같아요. 그리고는 올려만 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당 보통 한 3초 정도 머무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칫솔을 띄어서 다음 차에 또 하나, 둘, 셋. 띄어서 또 다음 차에 하나, 둘, 셋.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주면 그 전동 칫솔을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고 다닙니다. 이러면 사실은 치아가 심하게 마모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동 칫솔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내가 손으로 문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해작용을 만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법이면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치아를 닦을 수 있는 게 전동 칫솔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전동 칫솔은 보통 타이머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시간 내에 안에 끝내는 게 좋은 건가요? 저도 전동 칫솔을 쓰는데요. 이게 전동 칫솔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그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돌아가는 방식이 있죠. 사실 얘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른 방식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칫솔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칫솔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을 치과 의사들이 더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면 입안에 28개의 치아를 모두 다 닦을 수 있느냐? 제가 써보니까요. 그래도 4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전동 칫솔의 타이머가 거의 대부분이 2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2분짜리 타이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에 2분, 아래 2분 이렇게 해서 4분으로 2번 돌려서 쓰시라고 보통 권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칫솔질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방법도 그럼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잇몸 쪽으로만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그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게 맞아요. 그걸 보통 회전법이라고 그럽니다. 칫솔을 회전시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이 방법은 옳지 않아요. 이렇게 닦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좁은 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 윗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니는 이렇게 잇몸들이 있죠. 그러면 잇몸이 어느 방향으로 열려 있냐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죠? 여기 치아가 닿았으니까. 그럼 털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닿아야지 닦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훑어내리면 그 홈에 들어갑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죠. 이건 이렇게 쓸어내서 음식물 찌꺼기만 빼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쑤시개를 쓰는 방법이지 세균막을 제대로 조절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거는 칫솔질을 할 때 칫솔을 움켜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잡고 이렇게 훑어내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치아가 마모될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인 세균막을 닦는다고 생각하면 칫솔질을 잡는 방법부터 그 다음번에 칫솔모가 위치하는 각도까지 그 회전법이라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라미네이트나 뭐 미백치료, 교정 등 이제 치아 성형 치료도 되게 다양하던데 이런 치료 중에 좀 되도록 좀 조심하고 좀 권하지 않는 치료가 있을까요? 이게 치아라는 조직은 이하고 웃었을 때 카야코, 그 다음에 가지런하고 이런 것들은 보통 미적인 요소라고 그럽니다. 다른 쪽은요. 평생 동안 이걸 가지고 씹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단순히 미적인 것 외에 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미적인 목적만으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교정치료, 가지런해지면 좋겠어. 이건 맞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지런한 이가 만들어지려면 삐뚤어진 이가 펴져야 되고요. 그 과정 중에 어금니의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교정치료의 거의 대부분은 기능과 심미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치료예요. 그런데 앞니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이 앞니를 깎아내고 하얀 색깔로 하고 싶어. 이거는 어금니가 만약에 잘 씹히고 있는 경우라면 오로지 미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일을 일정 부분 깎아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능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거를 보통 권하고 있습니다. 깎는 그 치료가 라미네이트인가요? 보통 라미네이트라고 얘기하는 건 치아의 바깥면을 깎습니다. 그래서 많이 깎지는 않아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네일 붙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치아를 깎고 거기에 젤네일 손톱 같은 하얀색을 붙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두께만큼은 치아를 깎아야 돼요.
그 다음번에 이건 치아의 모양 자체가 이상해. 그럼 치아를 완전히 돌아가면서 다 깎습니다. 그렇죠. 많이 깎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모양의 다른 색깔의 이를 끼우는 거. 이걸 보통 우리가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라미네이트는 정말 색깔만 바꾸거나 아니면 정말 조금 삐뚤어진 걸 바로잡을 때만 쓸 수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저 사람은 라미네이트를 해서 이가 가지런해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면 대부분 다 라미네이트가 아니고 크라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그런 치료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생각보단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하는 건 우선 1순위는 삐뚤어진 걸 피고 싶다. 그러면 내 이를 깎거나 하지 말고 교정치료하는 거를 1순위로 선택해 보시면 좋겠어요. 라고 권하는데 교정치료는 사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장치도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가지런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법을 하려면 힘도 들고 노력도 들고 시간도 걸리는 겁니다. 빨리 가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흔히 말하는 부작용이라는 게 그리고 좀 불완전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치과 치료하면 가장 이제 악명이 높은 게 신경치료인데 신경치료를 안 받고 차라리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됐든 간에 내이만한 건 없습니다. 신경치료는 과정이 복잡하고 정말로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서 충치가 깊이 안쪽까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이에요. 그런데 내부의 신경을 완전히 다 제거한 상태라도 치아의 바깥 부분이 건전하면 씹는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식감이라고 합니다. 파삭파삭해, 쫀득쫀득해. 임플란트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는 맛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망가졌어도 내 치아만한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끔찍하지만 내 손가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감각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다도 고쳐서 내 손가락을 쓰는 게 맞지 이걸 잘라내고 인공 손가락을 끼워 넣자라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내 손가락만 하진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불편한 건 사실은 치료하는 치과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고 임플란트 심고 싶은 생각이 치과의사한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환자와 치과의사가 손붙들고 어떻게든 누구의 치아를요? 환자 본인의 자연 치아를 지키려는 신경치료 노력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면 왠지 가짜이니까 튼튼하지 않을까 싶은데 임플란트를 해도 양치질이 중요하다고요. 임플란트는 사실은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 재질의 기둥이 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뼈하고 딱 붙어 있는데요. 이 제일 윗부분에는 잇몸 살하고 만나고 있겠죠. 결국은 치아와 똑같은 세균이 붙을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머리는 닦으실 필요가 없겠지만 살과 닿아 있는, 잇몸과 닿아 있는 그 부위를 깨끗하게 닦지 않으시면 내 치아가 망가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잇몸뼈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지 않으시면 임플란트도 내 치아하고 똑같이 빠질 수 있는 구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공물질이라고 평생 동안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니는 좀 빼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사랑니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완전히 뼛속에 쏙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뼈에 덮인 저 속에 있어요. 자, 이 경우는 나이가 현재 40이 넘었다. 50이 넘었다. 이런 경우면 그동안에도 뼛속에서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엑스레이 찍어가면서 별 문제 안 일으키는지 데리고 살아보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 치아 머리 부분에 얇은 막이 있는데요. 뼛속에 들어있을 때 치아 머리와 얇은 막 사이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물주머니가 풍선 불듯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그 물주머니에 의해서 앞에 치아에 뿌리가 녹아서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뼈가 녹아서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가능성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지만 그 가능성을 알면서 데리고 살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발치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경우는 사랑니가 뼈에 묻혀 있는데 일부분이 입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나온 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대요. 그럼 누가 덮고 있어요? 잇몸 살만 덮고 있는 겁니다. 뼈 바깥으로 나왔는데 내 눈으로 보이진 않아. 이런 경우가
덮고 있는 잇몸 속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사랑니 있는 자리 같은데 여기가 부었어요. 여기가 아파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부분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음식물 찌꺼기가요. 세균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선택의 여지 없이 빨리 빼시라고 그럽니다. 그 두 가지 다 예방적으로 발제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랑니가 정말로 앞에 어금니처럼 기가 막히게 나와서,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위에 사랑니나 아래 사랑니가 서로 만나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잘 닦으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사랑니를 예방적으로 빼시는 게 좋겠고, 가급적이면 빨리 어렸을 때 미리 빼는 게 예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하면은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내가 받는 치료가 과잉 진료가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이나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느 치과에서 어떤 진단이 일어나는지를 제3자가 판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치과 의사도 사람인지라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료가 정말 적절한 거고 내가 좋은 치료를 받고 있는가는 내가 치과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알아들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들 건가, 혹은 이 치과 의사가 어느 대학을 나왔나, 이런 거 들여다보지 마시고 이분하고 얘기해서, 누구야? 치과 의사와 얘기해서, 병원에 있는 상담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과 얘기하는 치과를 피하시고 치과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고 그 설명을 내가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치과를 찾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다 보면 첫날은 가서 치과 의사 얘기만 좀 들어보고 오고, 이 사람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자꾸 무언가 치료를 강요하는 것 같아. 그럼 다른 데 가봐야 되죠. 그래서 몇 군데 다니시면서 치과 의사의 사람 됨됨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돼서 좋은 치과 의사를 만나면 사실 평생 동안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내 주치의로 삼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건강관리 받으실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치아 하나의 가치가 1,000만 원에 달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법원에서 나오는 서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치료비 추정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워서 앞니가 하나 빠졌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얼마나 물어주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게 필요하겠죠. 이때 치과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이 사람 앞니가 하나 빠졌는데 나이는 몇 살이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요 앞니 빠진 걸 가지고 어떻게든 해놓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연관성이 있어요. 치아의 위치가 어디냐,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냐, 그 다음에 직업은 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치료비를 추정합니다. 이 추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추정에 따라서 적게는 한 1,000만 원에서 많으면 한 3,000만 원까지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치료비 추정하는 방식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그래도 치아 하나는 1,000만 원쯤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이랑 연결됐다고도 하셨는데 왜 그런 건지. 우리 몸에 혈관이 열려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대요. 왜 그러냐면 혈관 속으로 세균이 직접 들어가면 그 세균들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답니다. 그럼 심장에도 가고 뇌에도 가고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혈관이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지혈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균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염증 상태의 잇몸 안쪽은 혈관이 완전히 열려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결국 국민 대부분이 혈관이 열려 있는 채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잇몸 세균과 그 잇몸 세균이 만든 염증 물질이 피를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닌답니다. 뇌졸중과 연관성이 있답니다. 치매와 연관성이 있고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신장질환, 이런 전신질환과 잇몸 질환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몸 안으로 들어가는 세균의 입구를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잇몸이에요. 그래서 치과의사는 충치치료하고 임플란트 심는 사람이 아니고 전신 건강의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매일매일 본인이 스스로 닦아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살려면 치매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 없이 1순위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칫솔질입니다.
저서 제목처럼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이제 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보신 환자분 중에 자연 치아 유지를 가장 오래 하신 분, 그 환자분의 나이랑 좀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전체 치아를 다 자신의 치아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일부분을 자연 치아로 유지하신 분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그냥 기억에 남는 분은 제 기억으로는 70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모든 치아가 30대 같습니다. 크게 떼우신 데도 없고 잇몸뼈 높이도 거의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으셨을 때부터 한 번 이를 닦으면 20분씩 닦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고 세밀하게 관리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잇몸뼈가 유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잇몸뼈는 나이가 든다고 없어지거나 내려가는 뼈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관리 안 된 세월이 길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잡고 닦으시면 지금 있는 내 치아, 자연 치아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일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스케일링을 받으면 좀 피가 나고 이가 시려가지고 양치를 좀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치과에 갔는데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치석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치석이란 건 너무나 오랫동안 안 닦아서 그 자리에 음식물 찌꺼기하고 세균 부산물이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때가 낀 거죠. 그런데 집에서 닦을 수가 없어요. 자, 치아 표면 위에 그런 게 붙어 있으면서 잇몸뼈가 내려갑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그러면 잇몸이 내려가고 나면 잇몸뼈와 잇몸살에 덮여 있어야 할 뿌리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그 드러난 뿌리에 지금 뭐가 덮여 있죠? 지저분한 치석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석을 떼어내는 거죠. 자, 떼어내고 나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치석이 붙어 있던데 인접했던 잇몸의 염증 때문에 피가 날 수 있어요. 치료 과정 중에 피가 나는 거죠. 그 다음번에 치과에서 정말 깨끗하게 닦아주는 과정 중에 뭐가 드러나죠? 내 노출된 뿌리가 공기 중에 드러납니다. 이때 시큰시큰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집에 가서 찬물을 먹으면 시립니다. 왜 시리냐면 쓰레기에 덮여 있었던 내 몸의 표면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린 걸 참고 그 자리를 깨끗하게 닦으시면 그 깨끗한 치아 표면에 침이 닿습니다. 그 다음번에 치약이 닿습니다. 침에 있는 칼슘, 그 다음번에 치약에 있는 불소가 그 노출된 뿌리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면서 시린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시리다고 해서 그 자리를 안 닦으시면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쓰레기가 덮이면서 시린 게 없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또 잇몸이 내려갈 거고 또 시린 부분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깨끗하게 받고 나신 후에는 그 표면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 시리지만 꼼꼼하게 잘 닦으셔야 됩니다. 많이 시리시면 아까 말씀드린 불소 치약을 그 치아 뿌리 표면에 살짝씩 바르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은 그냥 어떤 그 조치이고 뭔가 잇몸 치료는 치료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다 하나의 과정이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치과 안에 전문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치주과 전문의라고 하는 건 치아 주변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그 치아 주변을 치료하는 건 대부분 다 잇몸을 치료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잇몸을 치료하는 거, 그게 바로 잇몸 치료죠. 그 잇몸 치료의 첫 번째는 치아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치석 제거,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결국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입니다. 이건 예방이 아니에요. 잇몸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잇몸 안쪽에 깊은 데까지 치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잇몸 안쪽까지 기구를 깊이 집어넣으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취를 조금 하고 깊이 집어넣어서 스케일링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일반인들이 잇몸 치료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치료인데 깊이에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잇몸 치료의 영역 중에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지저분한 것들이 치석이 이에 붙어 있으면 이물질에 의해서 내 치아 표면도 손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떼어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손상된 치아 표면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내 치아의 일부분까지 제거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이거는 치아의 뿌리 부분을 깨끗하게 닦는, 이것도 잇몸 치료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번에 이 치석이 닿아 있었던 잇몸 살이 있겠죠. 이 부분에도 염증이 있으면 조금 끔찍하지만 그 염증 있는 잇몸을 조금 도려내기도 해요. 이것도 잇몸 치료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잇몸 치료는
깊은 스케일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리고요, 열심히 닦으시면 치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서 스케일링이 없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요 사실도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스케일링 적정 주기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내가 잘 닦으면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칫솔질이 안 되면 보통 한 달이 지나면 치석이 다시 생깁니다. 그럼 내가 칫솔질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매달 가도 치석을 떼어야 돼요. 스케일링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조금 되는 사람이면 3개월 후에 갔는데 조금 치석이 생겼네요.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고요. 6개월 만에 갔는데 별게 없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스케일링의 주기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내가 꾸준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는 6개월 동안 칫솔질을 제대로 안 한 곳이 그렇게 많다라는 걸 치과에서 입증받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